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유나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석이도 처음에는 우리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 나쁜 년 우리 준석이를 죽인 게 너였구나. 말수는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독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검은 상복을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준석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리가 없어. 말수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부터 며느리 유나의 집에서 살기로 했거든요.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치매 초기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의사에게 부탁해서 가짜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진단서였습니다. 택시가 유나의 집 앞에 멈췄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준석이 결혼하면서 마련한 집이었죠. 말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이 집에서 아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유나는 현관에서 말순을 맞이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상을 당한 며느리 같았죠.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치매 초기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리도록 노력하고 있었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준석이는 어디 갔지? 아직 회사에서 안 왔나?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 준석이는 작년에 죽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말수는 유나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어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라면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너무 깔끔했죠. 준석이 좋아했던 책들도, 그가 모았던 음반들도, 심지어 그가 아끼던 시계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준석이 물건들은 어디 갔지? 말순이 물었을 때 유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서 다 정리했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서요. 하지만 그 대답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워서 정리한 거라면 저렇게 당당할 리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을까요? 거실 한쪽 벽에는 준석과 유나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부부라면 여행 사진이든 일상 사진이든 몇 장은 더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 어머니, 준석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알고 있었거든요. 준석이가 얼마나 사진 찍기를 좋아했는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 찍어대던 아들이었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앞에 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드세요. 소화 잘 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고마워라. 그런데 며느리야, 이름이 뭐였지? 유나예요, 어머니. 김유나. 말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유나를 계속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찬할 만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착한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유나가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너무 세게 부딪히는 소리, 말순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살짝 찡그리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준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는 모습들이요. 준석이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더라? 말순이 물었을 때 유나는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요. 틀렸습니다. 준석이가 가장 좋아했던 건 된장찌개였거든요. 어려서부터 말순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취향을 모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말순은 준석이 썼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방에서 아들이 마지막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의 흔적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모두 새 것들이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꼭 알아낼게.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는지 말이야. 그때 복도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죠. 네, 이제 시어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치매 초기래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전 일은 절대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말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그리고 왜 자신의 치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더 이상한 건 예전 일을 기억 못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예전 일을 말하는 건가요? 전화가 끝나고 유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문틈으로 유나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유나는 서랍을 뒤지더니 뭔가를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진 같아 보였어요.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며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유나는 완벽한 며느리 흉내를 내며 말순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말수는 진실을 찾으려 했고 유나는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이틀째 밤 말수는 일부러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답게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왔나? 아까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말순이 밤 11시쯤 방에서 나와 중얼거렸을 때 유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책장이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아무도 안 왔어요. 꿈꾸신 것 같은데요. 유나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중얼거렸죠. 그런가? 분명히 들었는데. 준석이 목소리 같았어. 이번엔 유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책을 쥔 손 말이에요. 어머니, 준석이는 죽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래. 그럼 누구였을까? 말수는 계속 중얼거리며 유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유나는 점점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여기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 말수는 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유나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집안을 뒤져보기로 한 거예요. 치매 환자라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봤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각종 청구서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청구서가 유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준석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부엌 찬장도 뒤져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약통이 하나 있었는데 라벨이 뜯어진 채로 있었어요. 뭔 약인지 알 수 없게 말이죠. 말수는 약통을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 몇 알 남아있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뭘까? 약은 하얀색 알약이었는데 본 적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한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봤어요. 일반 의약품 같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거예요. 말수는 서둘러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화장실 찾고 있었어. 어디 있더라? 저쪽이에요, 어머니. 유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순을 바라봤지만 치매 환자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또다시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파. 누가 이상한 약 먹였나? 유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얀 약. 쓴맛 나는 약. 누가 먹이라고 했지?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 아무도 약 안 드렸어요. 꿈꾸신 거예요.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아는 게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말수는 결정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유나가 샤워하는 동안 유나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침실 화장대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나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둘이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준석이가 아니었어요. 더 키가 크고 인상도 달랐죠.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야, 사랑해. 지호?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준석이 친구 중에 지호라는 사람이 있었나 생각해 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유나가 준석과 결혼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사진을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말수는 당황한 척 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더라? 길을 잃었네. 화장실은 저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나는 말순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은 유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뭔가를 들킬까봐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말수는 유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유나는 자기 방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복도까지 났거든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유나는 작은 새 그릇에 사진을 태우고 있었어요. 아까 봤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지호라는 남자와 찍은 사진 말이에요. 왜 태우는 거지? 유나는 사진이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쟤를 화장실에 버렸어요. 마치 증거를 없애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날 밤 말수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유나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여자는 치매라 아무것도 몰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여자? 말수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확실해요. 의사가 그랬거든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헛소리도 하고요.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절대 기억 못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때 일? 무슨 일을 말하는 건가요? 말수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습니다.
지호 씨도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 일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지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나는 그 남자와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숨기려는 건가요? 전화가 끝나고 유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안전하겠지.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유나가 숨기는 건 단순한 과거 연인 정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훨씬 더 심각한 뭔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유나가 말순의 치매를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말순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준서가 엄마가 뭔가 큰 걸 발견한 것 같아.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라는 남자, 그리고 유나가 숨기려는 그때 일. 이 모든 게 준석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말수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나의 비밀이 생각보다 깊고 복잡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신을 돌봐줬던 김간병인에게 연락했어요. 김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간병인은 말순을 5년 동안 돌봐줬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이 혼자 살 때 일주일에 3번씩 와서 청소며 요리며 도와줬던 분이에요. 며느리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요. 김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좀. 김 선생님, 우리 준석이가 정말 그냥 죽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말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간병인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유나요. 이틀 후 김간병인이 유나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느라 일부러 흐릿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김간병인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분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서류는 옛날 신문 기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기사였어요. 불법 사채업자 강지호, 연인과 함께 잠적. 말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지호, 바로 유나가 전화해서 말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지호는 고리대 금업을 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여자친구와 함께 도망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이름이 김유나였습니다. 이런, 설마, 어머니 더 있어요. 김간병인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나의 과거 주소지 변경 기록이었어요. 며느리분이 준석 씨와 결혼하기 전까지 강지호라는 사람과 같은 주소지에 살았어요. 거의 2년 동안요.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준석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강지호와 함께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준석과 사귀면서도 강지호와 동거했다는 건가요? 그럼 우리 준석이는, 준석 씨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지호의 수배 전단지였어요. 사진까지 있었는데 말순이 유나 방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강한 남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간병인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며느리분 명의로 된 계좌에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어요. 출처불명의 돈이에요.
말수는 그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준석이 죽은 후에도 계속 말이죠. 입금자명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지호가 보내는 것 같아요. 입금 경로를 추적해 보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나가 아직도 강지호와 연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준석과의 결혼은 뭐였던 건가요? 그럼 우리 준석이와의 결혼은 진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 아니면 김간병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요?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분 세탁이나 위장 결혼 같은.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거짓으로 결혼한 거였다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빨리 나가야겠어요. 김간병인은 서둘러 서류들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말수는 급히 서류들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유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 어디 갔다 와? 장 보고 왔어요. 유나는 대답했지만 손에는 장봉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옷도 장 보러 갈 때 입는 옷이 아니었죠.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유나가 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초조해 있었어요. 지호야,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그럼 어떡해? 말수는 문틈으로 유나의 표정을 봤습니다. 유나는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시어머니도 치매라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당신만 조심하면 돼. 준석이 일. 말수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드디어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신이 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 준석이가 금세 정신을 잃었거든. 그 다음은 당신이 시킨 대로 했어.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약? 준석에게 약을 먹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건가요? 설마 준석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요? 알겠어. 조심할게. 하지만 돈은 계속 보내줘야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전화가 끝나고 유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만 치밀어 올랐죠.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유나와 강지호가 준석에게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준석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말수는 김간병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 선생님, 더 조사해 주세요. 준석이가 죽던 날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주세요. 어머니, 그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좀 더 알아봐야 해요.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비록 자신은 치매 환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지호와 유나, 이 두 사람이 준석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준석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그렇게 보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나면서 유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순의 기억력이 정말 나빠진 건지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말순은 치매 환자답게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가 언제였지? 그럼 오늘 아침에는 뭘 하셨어요? 오늘 아침. 글쎄, 뭘 했더라? 유나는 말순의 대답을 듣고도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더욱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말순이 혼자 있을 때 몰래 녹음기를 켜놓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말순은 유나가 외출한 사이에 유나의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봤어요. 화장대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두 살펴봤죠.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말순의 눈을 사로잡은 건 준석의 유서 사본이었습니다. 유서?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준석이 유서를 남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찰도 유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준석의 필체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중간 부분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엄마와 유나에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유나와 지호. 그 다음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지호.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준석이 유나와 지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부분만 찢어져 있는 건가요? 말순은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잘린 게 아니라 억지로 뜯어낸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없앤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걸 찢었을까? 서류 봉투에는 다른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보험 증서, 그리고 병원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서류를 보고 말순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준석의 부검 결과서였습니다. 경찰이나 병원에서는 단순한 추락사라고 했는데 부검 결과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혈중 약물 농도 이상 수치 발견, 수면제 성분 과다 검출. 말순은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이 죽기 전에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과다하게 말이에요. 누가 수면제를 먹였지? 유나가 강지호와 통화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 라고 했던 그 말이요. 설마 그 약이 수면제였던 건가요? 준석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뭔가를 한 건가요? 말순은 급히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유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유나가 방에 들어왔을 때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 누워 있었어. 머리가 아파서. 유나는 말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간병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병원 기록을 입수했어요. 김간병인이 내민 서류를 보고 말순은 경악했습니다. 준석 씨의 사인이 단순 추락이 아니었어요. 약물 복용 후 추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물이요? 네, 강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기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유족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대요. 며느리분이 요청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나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보통은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어 할 텐데 말이에요. 김 선생님, 혹시 준석이가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했나요? 아니요, 어머니. 준석 씨는 약 복용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감기약도 잘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럼 누가 준석에게 수면제를 먹인 건가요? 그리고 왜 먹인 건가요? 김간병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준석 씨가 죽기 전날 밤에 누군가 집에 왔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누가요? 이웃 사람 말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늦은 밤에 말이죠.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강지호였을까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웃 사람 말로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다고 해요. 강지호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수배 전단지에서 본 강지호는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실들이 한꺼번에 밝혀졌거든요. 준석이 유나와 강지호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 준석이 유서를 남겼는데 중요한 부분이 찢어져 있다는 것. 준석이 죽기 전에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것. 그리고 준석이 죽기 전날 밤에 남자가 집에 왔다는 것.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그림을요. 설마 준석이를. 말수는 생각하기도 싫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가능성 말이에요. 유나와 강지호가 함께 준석을 죽였을 가능성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말순을 대했습니다. 마치 말순이 뭔가 눈치챘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그래. 머리가 좀 아프고. 병원에 가볼까요? 치매약도 받아야 하고요. 유나의 제안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매가 가짜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유나는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검사를 받아보세요.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요. 말수는 유나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정말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려는 건 아닐까요? 준서가, 엄마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 며칠 후, 유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순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아침 유나는 말순에게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한약차예요. 하지만 말순은 그 차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였죠. 혹시 또 약을 탄 건 아닐까요? 고마워라.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서 마실게. 말순은 유나가 나간 사이에 그 차를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그 화분의 식물이 시들어버린 걸 보고 말순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차에 뭔가를 탔다는 것을요. 유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말순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도 노골적으로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말순이 혼자 움직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간수가 죄수를 감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말순은 유나가 누군가와 격한 언쟁을 벌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돌아온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안 돼. 지금 오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채고 있어. 강지호가 돌아온다는 건가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질 수도 있어. 당신이 준석이한테 한 짓, 나까지 공범으로 만든 짓을 다 들킬 수도 있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화가 나서 자제력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줄 알아? 당신이 준석이 죽인 거 시어머니가 알면 다 끝이야.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말이 나온 거였어요. 강지호가 준석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유나가 공범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죽여야 했어? 왜? 보험금. 말수는 또 다른 동기를 알게 됐습니다. 유나와 강지호가 준석의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이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유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순에게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만 더욱 커졌죠. 다음 날 유나는 말순에게 폭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병원? 네, 치매 전문 병원이에요. 거기서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말수는 유나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없애버리려는 거였어요.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죠.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치매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요양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말순이 화장실에 가려다가 유나와 마주쳤는데 유나가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죠. 시어머니. 유나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당신 치매 아니죠? 유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나는 치매야.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유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방을 뒤진 것도 알고 김간병인과 만난 것도 알아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유나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당신이 준석이 서류들을 본 것도 알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이 됐습니다. 당신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도 치매 노인의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으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유나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준석이도 처음에는 우리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자신도 준석처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준석이처럼 될 수 있어요. 치매 환자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 말이에요. 그 순간 말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준석이를 죽인 게 너였구나. 말순은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 아들을 돌려내. 내 아들을.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유나는 젊고 힘이 셌지만 말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라고. 유나가 말순을 밀쳤습니다. 말수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말수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유나의 걱정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다쳐서 입원하게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 없다고 했지만 하루 이틀 입원해서 관찰해 보자고 했어요. 입원한 그날 밤 말순은
김간병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유나가 모든 걸 알아챘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 선생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유나가 김 선생님이 저를 도와준 걸 알고 있어요. 김간병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일단 김 선생님은 한동안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말수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수 없었어요. 유나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와 강지호를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준서가, 엄마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그때 말수는 중요한 걸 기억해냈습니다. 준석의 노트북이요.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이 태어난 다음 날 유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도 없었어요. 냉랭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볼 뿐이었죠. 시어머니, 김간병인은 이제 오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돌봐드릴 테니까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시면 안 돼요. 치매 환자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나는 말순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석의 노트북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유나가 준석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고 했지만 혹시 빠뜨린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유나가 깊이 잠든 새벽 시간, 말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다락방, 창고, 심지어 유나 방의 옷장 깊숙한 곳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그런데 유나 방 침대 밑에서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준석의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나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걸까요? 노트북을 켜려고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석이 평소 어떤 암호를 썼을까요? 말수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준석의 생일, 유나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MOM. 말순의 영어 이름이었죠. 준석이 어렸을 때 말순을 부르던 애칭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입력해 봤는데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우리 준석이. 말순은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생각했던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노트북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말순의 시선을 끈 건 엄마에게 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말수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유나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유나가 강지호라는 남자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수배 중인 범죄자예요. 그런데 유나가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유나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 보험금과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유나가 저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비타민이라고 했는데 먹을 때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려져요. 말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요. 강지호가 곧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래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준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혹시 제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절대 믿지 마세요. 분명히 유나와 강지호가 저를 죽인 거예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울어야 했어요. 유나가 깨면 안 되니까요. 엄마,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제가 죽으면 유나가 분명히 엄마에게도 해를 끼칠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파일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는 꼭 효자가 될게요.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슬펐거든요. 노트북에는 다른 파일들도 있었습니다. 유나와 강지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어요. 그 중 하나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호의 목소리 보험금은 얼마나 돼? 유나의 목소리 3억이야. 그리고 집값까지 합치면 5억 정도 될 거야. 강지호, 그럼 계획대로 하자. 내가 준비한 약을 먹이면 돼. 그 다음에는 녹음이 중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준석이 들킬까봐 중단한 것 같았어요. 다른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지호 추락사고로 위장하면 돼. 약을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거야. 유나 정말 죽지 않을까? 무서워. 강지호,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어. 완전 범죄야.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파일은 준석이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준석의 목소리, 유나야, 너 뭐 하는 거야? 유나어? 그냥 차 만들고 있어. 준석, 그 차에 뭐 탔어? 유나, 아무것도 안 탔어. 왜? 준석, 거짓말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강지호가 준 양말이야. 그 다음에는 큰 소리가 나고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아마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말수는 모든 파일을 메모리에 복사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준석아, 엄마가 이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강지호를 잡아야 했고 유나도 처벌받게 해야 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말수는 급히 노트북을 끄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유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잠깐 뭔가 냄새가. 유나가 킁킁거렸습니다. 혹시 노트북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걸까요? 별거 아니에요. 다시 주무세요. 말수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김간병인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유나가 장보러 나간 틈을 타서 말이에요. 김 선생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어머니, 무슨 증거요? 준석이가 남긴 녹음 파일들이에요. 유나와 강지호가 준석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대화들이 다 들어 있어요. 김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준석이 보험금 수익자가 정말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말수는 김간병인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김간병인이 오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석 씨 보험금 수익자가 죽기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강지호로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준석 씨가 직접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며느리분이 와서 준석 씨가 의식불명 상태라면서 대리로 수익자를 변경한다고 했대요. 의식불명? 네, 그런데 그때는 준석 씨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서 위임장을 가져왔다고 해요.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나가 준석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미 보험금 수익자를 바꿔놓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위임장은 가짜였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필적 감정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유나와 강지호는 준석을 죽이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유나가 또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박한 대화였어요. 지호야, 정말 위험해졌어.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유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그리고 김간병인이랑도 만났어. 강지호가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면 말이에요. 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다고? 무슨 연락? 말수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필적 감정? 그게 뭔 소리야?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위임장이 가짜라는 걸 들켰다는 거야? 전화 너머에서 강지호가 뭔가 격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유나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말순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왜? 치매 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한대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요.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가짜 치매라는 걸 확인하려는 건 아닐까요? 싫어. 나는 안 가.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안 그러면 유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누구죠? 경찰입니다. 잠깐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김간병인이 신고를 한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유나는 말순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치매 환자답게 행동하셔야 해요. 그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유나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남편분 보험금 관련해서요. 수익자 변경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유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말순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그런 건 보험회사에서 처리한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임장이 위조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위임장, 진짜 남편분이 작성한 게 맞나요?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고도 들어왔어요. 남편분 사망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경찰관님, 네 어머니, 이 여자가 우리 준석이를 죽였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뭔 소리세요?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지호라는 남자와 함께 우리 준석이를 죽였어요. 증거도 있어요. 말순은 준비해둔 메모리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준석이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이에요. 경찰관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치매 환자라고 들었는데 가짜예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연기한 거예요. 유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시어머니, 당신이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처음부터 너를 의심하고 있었어. 경찰관들이 메모리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김유나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나는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유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받아서 스피커로 틀었어요. 유나야,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데. 강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잖아. 그 약만 먹이면 된다고 해서.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말실수를 했어요.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말이에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거든요. 김유나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유나가 수갑을 차게 되는 순간 그녀는 말순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전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었어요. 너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니?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경찰이 유나를 데려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준석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준석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엄마가 해냈어.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계절이었죠. 유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지호는 해외 도피 중 국제 수배를 받았지만 결국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됐어요. 그도 살인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나와 강지호는 처음부터 준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유나가 준석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지호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죠. 준석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지호는 수배를 받게 되자 유나를 이용해서 준석과 결혼하게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산만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 유나와 강지호의 관계를 눈치채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예 준석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였죠. 말순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유나도 강지호도 결국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말순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준석과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준석아,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말순은 준석의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 말순이 선택한 곳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천주교 성당이 있었고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요양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어르신, 이곳에 오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마을 성당의 젊은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까 다른 분들을 돌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말순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순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말순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김할머니가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분이었는데 말순이 매일 찾아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말순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준서가, 엄마는 이제 너 없는 세상에서도 살기로 했어.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너를 따라가고 싶었지. 하지만 이곳에서 다른 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야.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너를 잃은 아픔은 평생 갈 거야. 하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힘으로 바꾸려고 해. 말순은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준석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평생 간직할게. 라디오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는 꼭 효자가 될게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죠. 우리 준석이, 너는 이미 충분히 효자였어. 엄마한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 며칠 후 말순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성당에서 돌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도와줄게. 말순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할머니는 왜 여기 살아요? 호기심 많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왔어. 가족은 없어요? 있지. 하늘나라에 아들이 하나 있어.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만의 순수한 배려였죠. 그날 밤 말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들어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준서가,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 김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고 아이들은 모두 건강해. 나도 괜찮아. 아직은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너를 잃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슬픔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너의 사랑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야. 말순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준서가,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까지 엄마를 생각해줘서 말이야. 마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말순은 준석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아들아.
카메라는 천천히 말순의 모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목소리는 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